별, 프로방스 지방 어느 목동의 이야기. 르브롱산에서 양치기를 하던 시절 나는 몇 주일씩 사람이라고는 한 사람도 보지 못한 채 사냥개 라브리와 양들만을 데리고 홀로 지냈습니다. 가끔 몽디리르 산의 수도사들이 약초를 캐러 지나가기도 하고 피에몽산에서 수출 굽는 사람들의 시꺼먼 얼굴을 볼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람과 떨어져서 오랫동안 외롭게 생활해온 탓인지 말수가 줄어들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재미를 잃어버렸고 산 밑의 동네나 읍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 주일마다 보름치 양식을 실어다주는 주인집 나귀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나 농장 꼬마아이 미아로의 명랑한 얼굴이나 늙은 노라도 아주머니의 붉은 모자가 언덕 위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때면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산 밑 동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누가 세례를 받았다든지 누가 결혼을 했다든지. 그러나 내가 무엇보다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주인집 따님인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근방에서 아가씨보다 더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아가씨가 저녁에 파티에 자주 가는지 아가씨에게 환심을 사려고 찾아오는 낯선 젊은이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산속에 사는 보잘것없는 양치기 주제에 그런 일들이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내 나이는 20이었고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내가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러던 어느 일요일, 기다리던 보름치의 식량이 아주 늦게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나절에는 미사 때문에 늦는 거겠지 생각했고 정오쯤에는 소나기가 퍼부었기 때문에 길이 좋지 않아서 노새를 몰고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드디어 하늘이 맑게 개고 온 산이 물기와 햇빛으로 반짝거리게 되었을 때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와 불어난 시냇물의 좔좔좔 소리와 함께 노새의 방울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부활절에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만큼이나 맑고 명랑했습니다. 그런데 노새를 몰고 온 사람은 농장 꼬마 미아로도 노라도 아주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아가씨였습니다. 버들가지로 만든 광주리 사이에 똑바로 앉은 아가씨의 뺨은 소나기가 내린 다음 한층 더 싱그러워진 공기에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미아로는 알아 누웠고 노라도 아주머니는 휴가를 얻어서 아이들 보러 집에 가셨어. 아름다운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노새에서 내리면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길을 잃어 이렇게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꽃 모양의 리본과 레이스로 장식한 스커트를 입은 아가씨의 모습은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기보다 어느 무도회에서 춤을 추다 늦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 귀여운 아가씨. 나는 아무리 아가씨를 바라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까이서 아가씨를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양떼가 마을로 내려갈 때 저녁을 먹으러 농장에 갔다가 몇 번인가 큰 방을 급하게 가로질러 가는 아가씨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있었고 약간은 거만한 태도로 한 번도 하인들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아가씨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넋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테파네트 아가씨는 광주리에서 양식을 다 꺼내놓더니 신기한 듯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쁜 나들이 옷이 더럽혀지지 않게 치맛자락을 살짝 들어올리고서 목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자는 곳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가씨는 양 모피를 깔아놓은 밀집 침대며 벽에 걸린 커다란 모자 달린 외투, 지팡이와 화승총 같은 것을 보더니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여기니? 아, 딱해라. 늘 혼자 있으니 얼마나 지루할까? 여기서 뭘 하며 지내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거야? 아가씨 생각을 하죠.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해도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눈치챈 듯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가씨는 내가 쩔쩔 매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여자친구가 널 보러 오기도 하겠지? 내 여자친구는 틀림없이 황금빛 염소이거나 산 꼭대기에서만 뛰어다니는 에스테렐 요정일 거야. 머리를 뒤로 젖히며 예쁘게 웃는 모습이나 갑자기 나타났다 서둘러 떠나려는 아가씨야말로 에스테렐 요정 같아 보입니다. 목동아, 잘 있어? 안녕히 가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빈 광주리를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아가씨가 비탈진 산길로 사라졌을 때 노새의 발굽에 차여 구르는 자갈돌 하나하나가 내 심장 위로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도록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꿈이 깨져버릴까봐 해가 질 때까지 몽롱한 상태 그대로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때가 되어 계곡이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기고 양들이 매매 울면서 서로 몸을 바싹 붙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 언덕 아래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스테파네트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명랑하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기슭 아래에서 폭우로 불어난 소르구강을 물 위에서 건너려다 그만 물살에 휩쓸릴 뻔한 모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난처한 것은 이미 어두워진 시간에 농장으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름길이 있기는 했지만 아가씨 혼자서는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내가 양떼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아가씨는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더구나 가족들이 걱정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가씨를 안심시켰습니다. 7월의 밤은 아주 짧아요, 아가씨. 조금만 참으면 된답니다. 나는 흠뻑 젖은 아가씨의 옷과 발을 말리기 위해 서둘러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에게 우유와 크림치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가엾은 아가씨는 불을 쬐려고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것을 보니 나도 그만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산등성이에는 석양빛이 흐릿하게 남아있을 뿐 이제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아가씨가 목장 안으로 들어가 쉬기를 바랬습니다. 볏짚을 새로 깔고 그 위에 새 양모피를 펴놓은 다음 아가씨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서 나는 밖으로 나와 문 앞에 앉았습니다. 사랑의 불길이
내 가슴 속에 피를 끓어오르게 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옳지 못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고. 잠든 아가씨의 모습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는 양떼 곁에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양보다 귀하고 깨끗한 아가씨가 내 보호 아래 쉬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울타리 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스테파네타 아가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양들이 움직이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잠결에 매매에 울어댄 탓이지요. 아가씨는 차라리 모닥불 곁으로 오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나는 내 양모피를 아가씨의 어깨에 걸쳐주고는 불을 더 세게 피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이라도 아름다운 별빛 아래서 밤을 새운 적이 있다면 당신은 모두가 잠든 시간에 어떤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고독과 정적 속에 신비롭게 깨어나는지 아실 것입니다. 샘물은 더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연못은 조그마한 불꽃들을 켜놓습니다. 산의 모든 요정들은 자유롭게 오갑니다. 공기 속에서는 나뭇가지가 자라는 소리며 샘물이 솟아나는 소리처럼 가볍게 스치는 소리, 감지하기 힘든 어렴풋한 소리들이 납니다. 낮은 생물의 세상이지만 밤은 사물의 세상이랍니다.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밤을 무서워하지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도 어디서 아주 조그만 소리만 나도 몸을 바들바들 떨며 내게 바싹 다가 앉았습니다. 한 번은 저 아래 반짝이는 연못에서 길고 음울한 소리가 물결치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곳까지 메아리 쳐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별똥별 하나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연못 쪽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들은 소리가 한 줄기 빛을 나른 것 같았지요. 저게 뭐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지요. 나는 성호를 그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도 나를 따라 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아가씨가 내게 물었습니다. 너희 목동들은 다 마법사라던데 사실이니?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소리랍니다. 아가씨, 우리 목동들은 별을 더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산 아래 사람들보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가씨는 하늘나라의 꼬마 양치기처럼 양모피를 두른 채 한 손으로는 턱을 괴고는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와, 참 많기도 하다. 어쩜 저렇게 아름다울까? 난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본 적이 없어. 저 별들의 이름을 알고 있니? 물론이죠, 아가씨. 자, 보세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별이 은하수입니다. 저 별은 프랑스에서 스페인까지 곧장 뻗어 있죠. 용감한 샤를마뉴 대제가 사라센 사람들과 싸울 때 갈리시아의 성 자크가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저 멀리 있는 별은 반짝이는 4개의 축이 달린 큰 곰자리이고 그 앞에 있는 3개의 별은 3마리의 야수, 그 셋째 별 맞은편에 있는 아주 작은 별은 마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비처럼 떨어지는 듯한 별이 보이죠? 그 별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들이랍니다. 그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는 별은 쇠스랑 또는 오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치기들에게는 시계 노릇을 해주는 별이죠. 저 별들만 보고도 저는 지금 자정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보다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남쪽에서 반짝이는 별은 하늘의 횃불인 시리우스예요. 저 별에 대해서는 양치기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시리우스가 오리온 묘성과 함께 친구 별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성급한 묘성은 제일 먼저 길을 떠나 윗길로 갔죠. 저기 하늘 위쪽에 있는 별을 보세요. 오리온은 아랫길로 가로질러 묘성을 따라잡았어요. 하지만 게으름뱅이 시리우스는 늦잠을 자다가 맨 뒤로 처지게 되었죠. 화가 난 시리우스는 두 친구들을 멈춰서게 하려고 지팡이를 던졌답니다. 그래서 오리온을 시리우스의 지팡이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은 바로 우리의 별인 양치기의 별이에요. 새벽에 우리가 양떼를 몰고 나갈 때나 저녁이 되어 양떼를 몰고 들어올 때 저 별은 언제나 우리 앞에서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우린 저 별을 마그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름다운 마그론 별은 프로방스의 피에르, 즉 토성 뒤를 쫓아다니다가 7년에 한 번씩 그 별과 결혼을 한답니다. 뭐라고? 별들도 결혼을 한다고? 그럼요,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에게 별들의 결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려는 순간 무엇인가 향긋하고 보드라운 것이 내 어깨 위에 가볍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본과 레이스, 그리고 물결치는 머리카락의 살랑거림과 함께 내 어깨에 기대어 온 것은 바로 잠이 들어 무거워진 아가씨의 머리였습니다. 아가씨는 아침이 밝아오면서 하늘의 별이 빛을 잃고 꺼질 때까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오로지 아름다운 생각만 하게 해준 이 맑은 밤의 경건한 보호를 받으면서 잠자는 아가씨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의 수많은 별들이 순한 양떼처럼 고요한 걸음을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별 하나가 길을 잃고 내 어깨에 내려와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